존재로서의 존재는, 즉 존재 그 자체죠. 내담자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존재로서의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며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공백 속에서 현존의 후광 없이 오직 연역적 정합성의 신랄함에 봉합될 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L'être en tant qu'être ne se laisse d'aucune façon approcher mais seulement suturé dans son vide à l'âpreté d'une consistance déductive sans aura. 아우라 없이, 즉 어떤 속성의 상상계적인 자기 재현 없이 존재는 접근을 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사유의 힘을 통해서, 연역적 정합성을 통해서. 안녕하십니까. 알랑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L'ontologie poétique qui, comme l'histoire est dans l'impasse d'un excès de présence où l'être se dérobe, il faut substituer l'ontologie mathématique où s'accomplissent par l'écriture la déqualification et l'imprésentation. Quel qu'en soit le prix subjectif, la philosophie doit désigner pour autant que c'est de l'être en tant qu'être qu'il s'agit. La généalogie du discours sur l'être est la réflexion possible de son essence dans Cantor, Gödel ou Cohen, plutôt que dans Hölderlin, Trakl ou Celan. 자, 이 인용문은 지난 수업에서 인용문을 읽어드린 것 다음에 실려있는 인용문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시적인 존재로는 그것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존재가 은폐되는 현존의 초과라는 막다른 길에 멈춰서 있으며 이것을 특정 표기를 통해 탈정성화와 비현실을 실현하는 수학적 존재론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어떤 주체성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철학은 문제가 되는 것이 존재로서의 존재인 한 존재에 관한 계보학과 그것의 본질에 대한 가능한 사유를 헬더린, 트라클 또는 첼란에게서가 아닌 칸토, 괴델 또는 코엔에게서 지시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결국 바디우는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존재라는 대상에 대해서 재현이나 현실을 통한 그러한 접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존재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존재는 대상화를 허용하지도 않고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연역적인 정합성, 즉 논리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추론적인 논리, 사유의 논리를 가지고 그 신랄함에 오직 봉합될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접근하겠다라는 거, 그걸 추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그런 시적인 영감을 통한 접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는 공백이니까. 그리고 존재는 지난 수업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추론에 대한 영점과 같은 지배자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원문에 대한 번역을 해석해드리면서 더 이 설명을 심화시켜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시적인 존재론에 대해서 지금 바디우는 계속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잖아요. 시적인 존재론은 그 역사가 보여주듯이 현존이 초과하고 그로 인해서 존재가 은폐되는 숙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존이 초과한다라는 건 거기서 무언가 상상계적인 이미지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존재가 물러난다라는 것, 존재가 숨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디우는 탈정성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탈정성화라는 데칼리피케시옹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접근하고 또한 비현시하겠다는 거, 현시하지 않겠다는 거, 비현시라는 그러한 방법론을 쓰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론이 가능한 곳은 수학적 존재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주체성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 주체가 포기되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 사람들을 나는 바디우는 칸토라는 수학자 혹은 괴델이라는 수학자 혹은 코엔이라는 수학자 얘 모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했듯이 헬덜린과 같은 시인, 트라크리나 첼란과 같은 시인을 따라가지 않고 칸토, 괴델, 코엔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보다 제가 선명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16페이지에 16페이지에 PPT를 작성을 해놨어요. 자, 두 가지가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이 대립하고 있는가 하면 시적인 근접성, 즉 라 프록시미테 포에틱이라는 개념과 근본적으로 감산적인 차원, 수학이죠. 라 디몽시옹 라디칼몽 수스트락티브 드 레트르. 이 두 가지 차원이 지금 대립하고 있고 시적인 근접성의 방법론을 따라가고자 했던 것은 하이데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자신은 바디우는 나는 시적인 근접성을 통해서 시적인 방식으로 묘사적인 방식으로 존재에 접근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라디칼명 수스트락티브 드 레트르, 즉 존재의 감산적인 라 디몽시옹 차원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존재를 빼서 마지막에 남는 지점을 존재로서 표시하는 그와 같은 수학적 방식, 뺄셈의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두 가지 방식이 전체 존재론의 역사에서 공백을, 존재를 포획하는 전통적인 두 가지 형식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존재를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다. 존재는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존재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그것으로서의 그것, 존재 그 자체는 우리가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백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존재에 대해서는 그걸 공백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공백처럼 없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이다, 즉 공백이다 라고, 언어의 무화의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이 출현하는, 존재가 출현하는 방식은 공백의 형태인데, 즉 없음의 형태이고 무의 형태인데, 그걸 어떻게 포착하는가가 존재론의 주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공백을, 그 존재로서의 존재인 그것을 포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시적인 근접성의 방법과 그리고 수학적인 근본적인 감산적 차원의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앞으로 근본적으로 감산적인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바디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이게 들을 거예요. 어떻게 수학적으로 뺄셈을 통해서 존재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귀에 못이 박이게 들으실 테지만, 자, 시적인 근접성은 또 어떻게 존재에 접근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하이데거를 인용하면서 간접적으로 말해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적인 언어가 어떻게 존재에 접근하는가?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지금 바디우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디우의 존재론을 지금 설명하고는 있지만 하이데거가 구축한 시적인 존재론의 위대함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을, 바디우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공부를 함께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이데거의 길도 바디우의 관점에서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하이데거의 길도 위대한 존재론의 역사에 어떤 최고봉과 같은 봉우리로서, 정점으로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디엔드로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시적인 언어에 자신을 의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적인 언어는 어떻게 존재로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PPT에 지금 간단한 설명을 올려놨어요. 보세요. 자, 우리의 존재. 자, 우리 현존재라고 하죠. 하이데거의 다사인이라고 하죠. 우리의 존재는 자,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 하면 권력의 언어에 의해서 오염된 세계에 속해 있어요. 권력의 언어. 여기서 권력의 언어라는 건 락강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상징계의 언어인 것이죠. 상징계의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좌표화되어 있고 대상화되어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도록 강요받는 그러한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사정 속에서
이 권력의 언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시적인 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시적인 언어는 권력의 언어를 해체하고 그 권력의 언어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자신의 언어의 매혹을 발산시키는 방식으로 존재의 가장자리로 우리를, 다자인으로서의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존재의 가장자리로 우리를 접근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언어라는 것, 시적인 언어가. 그 대표적인 언어로서 락강도, 바디우도 말라르메와 같은 그와 같은 시인을 언급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시적인 언어들은 어떤 언어의 초과점들을 횡단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존재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적이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는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금 문학에 대해서 소설과 같은 그런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소설 속에서도, 문학 속에서도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와 같은 스토리를 읽고 그 소설의 위대함을 느끼고 우리가 누구인지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적인 언어가 권력의 언어를 해체해서 존재의 가장자를 접근한다라는 이 여정은 그와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은 왜 태어나는지, 왜 죽는지, 살인은 무엇인지, 뭐 내가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누군가를 죽여서 아주 순수한 누군가를 구이는 게 왜 죄가 되는지, 혹은 그 죄는 또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보다는 삶의 의미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존재는 의미가 아니에요. 존재는 그 모든 이해 가능한 언어들이 몰락하는 지점에서 발견되는 어떤 근본적인 것이죠. 자, 그게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장자리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체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해체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언어의 권력에 대한 해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시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인 언어, 시를 읽어보면 뭐 말라르메의 시도 그렇지만 뭐 T.S. 엘리어트의 시도 그렇고,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이 들어.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시인을 만나서 질문하죠. 선생님의 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상 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미가 붕괴되어 있는 지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그렇게 난해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시에 어떤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언어를 붕괴시키려는 의도, 즉 권력의 언어.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언어는 권력의 언어에 의해서 잠식당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력의 언어에 잠식당한 우리의 말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공격하거나 붕괴시키거나 모호하게 만들므로써 그 언어의 한계 너머로 나아가려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가기 때문에 시적인 언어들이 난해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난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지, 의미가 붕괴되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지. 자, 그와 같은 언어의 붕괴의 지점들, 혹은 언어가 초과하는 지점들을 횡단해서 어떤 종류의 의미의 영도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자, 그 궤적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의 영점에 도달하는 것. 의미의 영점에 도달하는 것은 왜 존재에게는 윤리적으로 좋은 것인가 하면, 타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타자의 언어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체와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타자의 의미를 비워내고 그 빈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나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적인 실천이 의미의 영점에 도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고지상의 윤리적 가치라는 것이죠. 왜 시인들은 언어를 붕괴시키는가? 왜 시인들은 상식적인 세계의 언어를 거부하고 의미의 영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바로 존재의 윤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타자의 언어에 지배받고 있는 것은 윤리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상징계가 우리를 고정점에 못 박아두고 있는 그와 같은 사태를 횡단해버려서 어떤 종류의 의미의 영점에 도달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 시적인 의지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세계 속에서는 결국 시적인 언어가
존재에 접근하는 근접성의 기능을 통해서 존재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혹은 존재론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관점에서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결코 오류를 갖거나 틀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우는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왜 바디우는 시라는 것이 시적인 언어가 존재에 접근하는 그 존재의 근접성, 현존의 근접성에 관련된 그 실천의 방법들을 거부하는가에 대해서 바디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PPT PDF 파일의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시적인 낭만주의의 함정이라고 적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그 시적인 언어의 실천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고 있거나 혹은 권력에 휘둘리면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붕괴시키고 해체시킨다 해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표들의 연결들은 의미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시는 의미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 T.S. 엘리어트의 사자의 매장, 죽은 자의 매장이라는 그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아주 모호한 표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이미지를 획득하게 돼요. 그게 시의 매혹이기도 하죠. 사실상 그 우리가 획득하는 이미지들은 어떤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이고 어떤 것은 청각적인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융합되어서 어떤 종류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오히려 매혹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결국 정신분석의 세계에서는, 락다니언 정신분석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상상계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상상계의 요소들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한계를 가져온다는 거, 우리는 그 이미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 상상계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시적인 언어가 해체하면서 횡단한, 즉 고정점들을 횡단하면서 도달한 그 존재의 가장자리, 존재 그 자체는 공백이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과 우리 상징계가 만나는, 실제와 상징계가 만나는 그 가장자리, 그 연안가, 그 리토랄, 락강이 리토랄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 오프쇼어의 그 장소, 연안가의 그 장소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우리는 시적인 언어 속에서는,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너머에 대한 상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장소에서 그 존재의 영도에 도달해서, 그 연안가에 도달해서, 분명히 거기까지 도달할 때는 감산적인 차원이, 뺄셈의 차원이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동안 시적인 언어는 권력의 언어를 빼고 이거 아니가 저거 아니야 라고 비켜가면서 그 존재를 가로막고 있는 권력의 언어를 넘어선 것이죠. 횡단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존재의 가장자리에 도달은 했지만 그 존재의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동안 획득한 어떤 종류의 의미들, 상상기적 이미지를 가지고 그 존재를 설명하고 그 존재를 묘사하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낭만주의적 함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인 언어가 그 존재의 가장자리에 근접했을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언가 의미를 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적인 언어는 존재의 가장자리에 도달하고 나서 존재를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존재는 공백인데 공백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공백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곳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그 공백을 묘사하려는 유혹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적인 언어가 그렇다라는 거, 이걸 더 근본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다시 종교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종교 없는 거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자,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신론자가 신학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신학자들이
결국은 혹은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언어로 포착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기초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벨의 언어로 하나님을 신을 묘사할 수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세속의 언어, 거짓 신학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어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부한 뒤에 거기까지, 즉 모든 종의 성상 파괴의 과정들을 거쳐서 신의 존재의 연안가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나의 여정, 지금까지 내가 성상 파괴를 해왔던 여정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는 유혹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존재일 거라는 그와 같은 묘사 속에 빠지게 되려는, 어떤 종류의 관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는 유혹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아주 위대한 종교인들이 결국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은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의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다면 종교가 생산된 것이고 창안된 것이니까 또한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거시적인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하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묘사하려는 그 유혹에 빠져버린 자들이 결국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리니까, 새로운 종교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인 거예요. 구약의 세계를 횡단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도달한 곳에서 신약을 만들어내버렸잖아요.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시적인 언어는 결국 그렇게 뺄셈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뺄셈을 통해서 궁극의 존재의 문제와 마주하게 되고, 즉 시적인 언어는 이 세상의 권력의 언어를 횡단해버리고 그것을 비켜가는 방식으로 혹은 관통해가는 방식으로, 뚫어버리는 방식으로 존재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공백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해서 무언가 말하려는, 새롭게 말하려는, 권력의 언어를 빌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말하려는 유혹 속에서 어떤 과정으로 전환되는가 하면 뺄셈이 아니라 덧셈의 과정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즉 감산이 아니라 생산, 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영역, 즉 뺄셈의 세계는 바디우에 의한다면 존재에 접근하는 존재론이에요. 존재론은 언제나 뺄셈을 통해서만, 존재가 아닌 것을 빼는 방식으로, 감산하는 방식으로만 존재에 접근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감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적인 언어가 존재의 가장자리에 도달한 이후에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혹 속에 빠질 때, 자, 그걸 우리는 덧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을 진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와 같은 것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바디오는 이제 앞으로 설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가 무용한 것이 아니라, 문학의 언어가 혹은 예술의 언어가 무용한 것이 아니라, 예술의 언어는 존재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다루고 존재에 접근하려는 아주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에 있어서 예술의 언어가 도달하는 장소는 존재의 장소가 아니라 진리의 장소라는 거예요. 존재와 진리는 아주 등을 맞대고 있는 아주 밀접한 것이고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 기능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어떻게 생산에 관여하는지를 관찰하면 예술은, 시적인 언어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디우의 이 존재와 사건의 후반부에서 다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전에도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일이 있지만 락강의 유명한 명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오류의 형식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이 바로 결국은 진리가 가진 숙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진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존재로부터 무언가가 새롭게 생산될 때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의 관점에서는 오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류의 방식으로 진리는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설명을 해놨어요. 18페이지를 보시면 자, 시적인 언어는 궁극에 있어서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에 관여한다. 즉 감산이 아니라 생산에 관여한다. 뺄셈이 아닌 덧셈에 관여한다 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건 제 설명이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럼 존재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디우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서 인용문에 읽어드렸던 걸 다시 지금 반복해서 그 PDF 파일에 얹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Folklore non seulement de la représentation mais de toute présentation. 즉 우리가 자,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때에는 재현과 현시가 모두 덧셈의 생산적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자, 재현과 현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현도 아니고 현시도 아닌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는 재현의 언어이고 현시의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둘이 분류된다는 거예요. 재현과 현시는 진리의 세계에 속하고 감산적 차원의 수학적 언어만이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디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잠깐 이와 관련해서 잠시 머물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보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세미나 17의 강의도 하고 있어요. 세미나 17은 지금 현재는 잠시 멈춰졌지만, 그리고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스티그마의 정신분석이라는 특강과는 세미나 17은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은 잠시 지금 정지되는 상태인데 아마 올해 안에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17은 제목이 정신분석의 이면이죠. 그런데 세미나 17 다음에 내년부터 제가 강의할 세미나는 당연하게도 세미나 18이에요. 세미나 18. 그리고 세미나 18의 제목이, 타이틀이 무엇인가 하면 Dans discours qui ne serait pas du semblant 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가상이 아닌 담화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담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디우가 시적인 언어, 시적인 담화가 존재론에 적합하냐, 아니면 집합론의 담화가, 수학의 담화가 존재론에 적합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티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다, 이거 하이데거가 맞다, 틀리다, 계속 이렇게 지금 서로 티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자, 어떤 담화가 맞는가에 대한 이 고민은 거의 모든 인문학자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어떤 담화가 존재론에 맞는가, 어떤 담화가 진리를 설명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자, 모든 인문학의 세계에서 혹은 정신분석, 락간이언 정신분석의 임상의 세계에서까지 자, 집중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 여기서 락강이 이제 세미나 18 즈음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가상이 아닌 담화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 가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재현의 담화라는 거예요. 재현의 담화이자 우리의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담화인 것이죠. 즉 상징계인 것이죠. 언어는 근본적으로 상징계인 것인데, 그렇다면 언어는 근본적으로 재현과 현시에 관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언어는 생산에 관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인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다룰 때, 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락강이 질문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다룰 때에 가상을 만들어내지 않는 담화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게 바로 세미나 18인 것이고, 내년에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내용이기도 한데, 세미나 18의 강의 수업, 가상이 아닌 담화에 관하여. 그런데 그 담화가 결국은 락강의 입장에서는 분석과 담화일 수 있잖아요. 분석과 담화는 결국 존재에 접근하고 그 존재로부터 진리를 생산해내는 뛰어난 담화일 수 있는가, 그 담화 구조가 가능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즉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담화,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담화는 그와 같은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인데, 회의적인 결론이 내려지죠. 사실은 미리 여러분들에게 그 결론을 언급해드리면, 자, 상징계의 담화는 그것을 다루는 데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역부족일 수 있다라는 회의적인 결론이 내려지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부분들, 의미 있는 의견들이 도출이 되죠. 세미나 18에서.
지금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존재에 접근하는 담화가 어떤 것이 뛰어난 것인가, 최고의 담화는 무엇인가, 시적인 담화인가 아니면 수학의 담화인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문제 제기와 세미나 18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다 연관이 있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와 함께 왜 이렇게 락강이 논리학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세미나 17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수식의 세계들, 락강이 수식을 사용하기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왜 락강은 묘사적이지 않는가? 다른 분석가들처럼 묘사하지 않고 이 수식을 통해서 무언가에 접근하려고 하는가? 실제에 접근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이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디우가 그래 왔듯이 락강도 이 묘사적인 언어를 통해서는 우리의 실제 자체를 터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분석 실제 상황에서, 임상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그 논리학적인 담화가 오고 가야 하는가?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은 락강이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정신분석 임상 상황 자체는 내담자와 분석가가 마주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이 과정 자체는 시적인 언어의 실천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자, 하이데거적인 관점이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메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절하고 분석할 때의 논리학의 언어, 수학적인 언어가 사용될 뿐이지 시적인 실천의 임상의 과정 자체는 시적 실천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락강이 크게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것이었죠. 락강 정신분석 임상은 시적인 실천이다. 그러니까 락강 정신분석 실제 임상은 존재론이 아닌 것이다. 존재론이 아니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리 생산의 과정이라는 거야. 진리 생산의 과정. 그리고 진리 생산의 과정에서는 시적인 언어가 사용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우 역시 진리가 생산되는 4가지 영역을 구체화시켜 놓았고 그 영역을 예술, 사랑, 정치, 과학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디우는 진리와 존재론의 담화 영역을 구분해 놓고 존재론의 담화 영역은 수학만이 뛰어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진리와 관련해서는 예술의 영역, 사랑의 영역, 정치의 영역, 과학의 영역이 담화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살짝 돌아와서, 그런데 정신분석 임상이라는 것은 예술만이 아니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술, 시적 실천이니까 예술의 언어인 것이잖아요. 시적 실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배받고 있는 권력의 언어, 내담자가 지배받고 있는 팔로스의 언어, 내담자가 지배받고 있는 부모의 언어. 부모가 언어를 통해서 내담자의 어린 시절을 장악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떠나갔지만,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왔던 나에게 심어진 그 언어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나는 여전히 타자의 언어, 대타자의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 타자의 언어의 권력에 대항해서 새로운 언어를 생산해내는 과정이 정신분석의 임상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술적 과정이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그와 같은 과정을 그냥 동등한 인물들이 만나서 자, 우리 시적인 작업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서로 크루를 이루어서 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임상은 전적으로 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와 같은 실천들을 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이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분석과 내담자가 어떤 종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아주 특수한 사랑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정신분석 임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예술과 사랑, 이 두 라인들을 함께 교차시켜 가면서 만들어내는 임상의 절차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데 바디우는, 자, 그건 진리의 영역이고 존재론은 그와 같은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다루는 언어여야만 하니까 그와 같은 시적인 언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인용문을 통해서 읽어드렸죠. 정성화 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탈정성화 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썼어요. 이게 19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19페이지에 PDF 파일을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성화, 탈정성화, 이게 무슨 뜻인가? 낯선 단어이잖아요. 이게 원어로는 이래요. 정성화는
캘리피카시옹이에요. 캘리피카시옹. 그리고 탈정성화는 데캘리피카시옹이에요. 자, 캘리피카시옹은 캘리테라는 단어로부터 연관을 갖고 있죠. 캘리테, 캘리피카시옹. 캘리테는 뭐냐면 퀄리티예요. 영어로 하면 퀄리티. 그러니까 가치, 값 이런 거죠.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이 값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이 가치나 값을 뭐와 연관시켜서 사유해야 되는가 하면 속성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캘리피카시옹이라는 것은 속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화 또는 속성이에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에 관련된 의미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캘리피카시옹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수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정성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속성화라든지 혹은 의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속성화, 의미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런 정성화의 표현들, 의미화의 표현들, 속성화의 표현들 혹은 캘리피카시옹의 표현은 어떤 사례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아보고 불같이 뜨겁다라고 표현하면 이건 정성화의 표현인 거예요. 속성화의 표현인 거예요. 아주 뜨거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뜨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내 마음이 지금 불같이 뜨거워. 뭐 상대방에 대한 너에 대한 마음이 나는 불같이 뜨거워. 불같이 달아오르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게 정성화의 표현인 거예요. 의미화의 표현인 것이죠. 속성화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문과 표현인 거예요. 문과. 내가 너무 뜨거워. 나는 너를 너무 뜨겁게 사랑해. 그럼 이과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과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몇 도인데? 이렇게 대답하겠죠. 몇 도야 네 마음. 나에 대한 사랑이 몇 도야. 자, 이 몇 도야는 결국 속성화로부터 벗어나는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양화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정성화와 양화는 그렇게 대립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문과 이과라고도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과적인 표현은 불같이 뜨겁다라고 활활 타오르고 있어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의미를 가정하고 속성을 가정하는 표현인 것이고 캘리피카시옹을 가정하는 표현인 것인데 이 캘리피카시옹으로부터 벗어나서 문과적인 표현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과적인 영역으로 가면 데캘리피카시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탈정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우는 극의 존재를 다루는데 유용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데캘리피카시옹, 즉 이과적인 표현, 수학이잖아요 여러분. 이과적인 표현이 존재론에 관련해서 아주 뛰어난 언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성화가 아니라 양화적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껑티피카시옹이라고 해요. 양화적인 것은. 양은 껑티테라고 해요. 그리고 껑티피카시옹은 양화라고 하죠. 그래서 캘리피카시옹과 껑티피카시옹, 즉 정성화와 양화가 대립하고 있는데 바디우는 양화를 선택한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당연히 정성화를 선택했겠죠. 의미의 세계니까. 시적인 언어는 의미의 세계이고 문과의 세계이잖아요. 의미를 다루고 속성을 다루고 그 속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미지를 다루는 세계인 것이잖아요. 근데 바디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그래도 짚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우가 문학의 시의 위대함을 거부하는 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시적인 실천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희곡, 연극의 희곡들을 쓰기도 하고 시적인 세계가 어떻게 진리를 생산하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재론에 관련해서만큼은 정성화가 아니고 시적인 그 방법이 아니고 문과적인 방법이 아니고 양화적인 방법, 이과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철학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레즈처럼 그 문학적이고 어떤 묘사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와 같은 것을 바디우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을 진정으로 좋아하기 위해서는 존재로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PDF 20페이지에 그럼 양화적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전에 제가 이 수업 시작하면서도 비슷한 설명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보시면 이래요. 자, 양화적이라는 것은 껑티피카시옹이라는 것은 데캘리피카시옹 되는 것이죠. 즉 탈정성화 되는 것이죠. 자, 이 양화적인 것을
다른 용어로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외연적이라고 표현해요. 외연적, 엑스턴시오넬이라고 표현해요. 외연적, 외쪽으로 퍼져나간다라는, 내적으로 단 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의미를 주목하는 대신 그것의 외연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외연, 엑스턴시오넬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전형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집합론을 배울 때 처음에 집합론 여러분들이 그 책 펼쳐보면 집합, 중학 수학에 나오나요?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나요? 어떤 집합에 대해서 책을 펼쳐보면 집합이 어떻게 속성을 파악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집합은 이렇게 대상을 파악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20페이지에 설명해 놨어요. 자, A라는 대상이 있어요. A라는 대상. B라는 대상이 있어요. A는 불같이 뜨겁고 B는 얼음처럼 차갑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문과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혹은 A라는 것도 굉장히 뜨겁고 B라는 것도 굉장히 뜨겁다. 근데 둘은 같은 것인가? 우리가 둘을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문학적인 세계에선 둘을 같다고 말할 방법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런데 집합론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만약에 A라는 것이 정성화적인 방식으로 파악되지 않고 양화적인 방식으로 파악된다면 우리는 집합론에서는 A를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A의 원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본다라는 거예요. A의 원소가 무엇인가를 관찰해 보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B, C, D가 있더라. 자, 파악이 됐죠. B, C, D라는 것. 자, 이 B, C, D라는 요소가 파악이 됐는데 그 다음에 B라는 대상을 봐요. B라는 대상을 보면 B라는 집합을 보면 그 안에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자. 같은 방식이죠. A라는 것을 살펴보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B를 살펴본다면 B에는 뭐가 있는가? 요소가. B에 귀속된 요소는 뭐가 있는가를 봤더니 역시 B, C, D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둘은 같은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양화적 이해 방식이에요. 이게 집합론에서 사용되는 이해 방식이죠. 이게 엑스턴시오넬, 즉 외연적 사유 방식인 거예요. 바디우는 이걸 쓰자라는 거예요. 이걸 써야 존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써야 존재에 접근하는 데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환영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정성화의 방법을 쓰면 속성과 의미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이 존재에까지, 공백에까지 접근하는 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뭔가 종류의 상상기로부터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날카롭고 엄격한 추론의 방식인 양화적이고 외연적인 방식, 즉 집합론의 사유 방식을 사용해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뛰어난 기능을 실천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설명이 바로 탈정성화 해야 한다라는 바디우의 주장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PDF 20페이지에 그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놓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써놨죠. 외연적이고 양화적인 이 방식, 즉 집합론의 방식, 즉 탈정성화된 이 방식. 자, 이걸 가지고 바디우는 존재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 존재에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전에 계속해서 제가 뺄셈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뺄셈의 방식과 이렇게 양화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그 시적인 실천이 빠지게 되는 낭만주의적 함정에 빠지지 않고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존재가 인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존재는 공백이라는 것을, 존재는 인지 불가능성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존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지 불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 존재는 인지 불가능해. 하나님은 그러셨잖아. 하나님은 인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너희들의 생각, 사유로서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접근 불가능성을 말해 주셨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존재를 인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너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 다 틀려. 너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 왜 아전인수를 하고 그래? 너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넌 우상에 빠져 있어. 우상 숭배하지 마 라고 말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성화의 방법, 속성화의 방법을 따른다면 그렇게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난 장소에서 보존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지 불가능성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알 것 같아 라고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들 다 틀렸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궁극적 존재에 대한 인지 가능성에 도달한 것 같아 라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이렇게 양화적 사유 방식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양화적 사유 방식. 그래서 계속 감산한 뒤에 다 뺀 뒤에 마지막에 가서 속성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저항하는 것이죠. 속성, 정성화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지 불가능성, 즉 공백을 보존하면서 존재의 가장자리를 표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인지 불가능성을 보존하면서 그것에 접근하는 거예요. 존재에. 그리고 그 존재에 접근하면서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무본질. 자, 본질이 없어요. 존재는. 본질이란 속성인 것이니까 속성은 없는 거예요. 속성은 다 환상인 거예요. 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성이 없음, 즉 무본질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 존재까지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화적 사유 방식의 뛰어남이라고 바디우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아이디어는 여러분 존재론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바디우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바디우의 위대함이. 어떻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본질, 절대적 인지 불가능성을 보존하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 가장자리에 접근해서 여기가 존재다라고 표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좌절되어 왔던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바디우는 궁극적으로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도 하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철학자인 것이죠. 그게 바디우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1세기에 바디우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존재론자이자 철학자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국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디우를 공부하는 이 과정은 결국 어떻게 전 인류적인 사유의 지평이 우리 자신의 존재와 궁극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국 거기에 대해서 전 인류의 사유의 역사가 어디서 실패했고 어디서 성공했고 어디서 다시 실패하고 어디서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극점을 보여주는 사유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게 바디우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사유가 어떤 지평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감안하면서 자신의 영역과 실천들을 참여하고 가늠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LPI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사람의 마음을 탐사하고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의 역사, 인간이 존재에 대해서 사유하는 이해의 역사가 어떤 지평에 있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둔 상태에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내담자의 존재를 다루어야만 결국 우리는 한 인간과 마주하고 그의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존재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속성과 고정관념 안에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오류 속에 빠지게 되는데, 최소한 정신분석가라면, 락가니언 정신분석가라면 그 모든 종류의 오류 생산의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있는 역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인간을 이해하고 존재를 이해하는 데 많은 오류 속에 빠져왔는지, 그와 같은 오류의 근거에서 어떤 종류의 과학들이, 유사과학들이 등장해서 자신을 의학이라고, 과학이라고 주장했었는지, 사회학이라고 주장했었는지를 비판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어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분석가들 혹은 심리학자들, 심리상담가들 혹은 영성가들, 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신 앞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압도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할 때 제가 느끼는 마음은 이래요. 그 내담자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을 압도하는
분석가의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담자를 분석할 때, 그 환자를 우리가 다룰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절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극단적인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환영과 우리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이 정신분석이라는 영역의 오류들이 어떻게 우리를 휩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어하는 마음, 그것이 어떻게 오류를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유의 역능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나약함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오류 속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내담자를 압도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그 내담자를 압도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생산해낸, 내가 혹은 습득해낸 어떤 종류의 과학의 힘으로 내담자를 포화 상태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를 공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백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분석가의 책무이고 분석가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공백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의 공백을 다룰 수도 없고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내담자는 공백에 도달해야 돼요. 내담자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뭔가 종류의 언어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0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0점으로 이끌려면 먼저 분석가가 0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0도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그 0도에 도달하려고 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바디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PDF 파일 자료 21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존재로서의 존재는, 즉 존재 그 자체죠. 내담자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존재로서의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공백 속에서 현존의 후광 없이 오직 연역적 정합성의 신랄함에 봉합될 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L'être en tant qu'être ne se laisse d'aucune façon approcher mais seulement suturer dans son vide à l'âpreté d'une consistance déductive sans aura. 아우라 없이, 즉 어떤 속성의 상상계적인 자기 재현 없이 존재는 접근을 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사유의 힘을 통해서, 연역적 정합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유는 보편적 사유예요. 이 사유는 한 분석가와 한 내담자가 은밀한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맺고 있는 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니고, 이 사유는 다른 분석가들과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만 하는 보편적 언어의 사유인 것이고, 인류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인문학적인 언어의 정점에서 교류 가능한 언어여야만 하는 그와 같은 보편적 사유여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의 언어를 쓰는데 그 수학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자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는, 다시 말하지만,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요.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라고도 부르는 그것에 우리는 접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상상적인 것을 횡단함으로써 존재의 가장자리만큼은 표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산적인 언어인 수학의 언어를 통해서이고, 그것이 바로 연역적 정합성의 신랄함이라는 거예요. 신랄함. 논리적 언어의 신랄함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이제 존재론의 역사로 돌아와요. 존재론의 역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서구 철학이, 우리가 만약에, 바디우는 이제 서구 철학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동양 철학자는 아니에요. 우리 다 서구 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 철학의 역사에서 존재론에 대한 질문이 파르메니데스와 같은 시적인 산문을 사용하는 자에 의해서 제기됐다 라는 것에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고 바디우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서구 철학의 기원은 플라톤이죠, 여러분. 플라톤이 엄청난 텍스트를 생산해냄으로써 철학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기하고 다시 오류를 생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플라톤을 빼놓으면 이제 서구 철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플라톤은 이제 인용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고 존재 질문에 대해서는 파르메니데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파르메니데스는 시인이었어요.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존재에 대해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서구 철학이 존재론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적인 언어는 그리스의 전통만은 아니었으니까. 중국에서도 시적인 언어로 존재를 이야기했고 페르시아에서도 존재에 대한 질문을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제기했고 인도의 철학도 시적인 언어를 산문을 통해서 존재 질문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철학자인 바디우 자신은 거기에서 존재 질문의 기원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 서구 그리스 철학의 전통 내부에서 항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수학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오히려 존재 질문에 대한 서구 그리스 철학의 고유함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시적인 전통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거죠. 시적인 전통이 존재론과 섞이는 걸 바디우는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서구 그리스 고대 철학이 시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존재론에 대한 어떤 우월성을 기원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서구 철학의 우월성은 서구 철학이 존재론에 대해서 자기가 이어받고 싶은 아주 가치 있는 전통을 갖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수학을 기하학을 포함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유의 전통 때문인 것이고 자기는 그것을 이어받고 있는 후계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정통적인 서구 철학자라고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존재라고 바디우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일들이 제기가 되죠. 재밌는 질문들이 제기가 되는데, 자, 그런데 정작 이렇게 지금 바디우가 수학을 통해서 집합론의 언어를 통해서 존재에 접근하자, 집합론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정작 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수학자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수학자들도 수학의 역사를 다루죠. 수학사를 다루는 사학자들이 있죠. 수학의 역사를 다루고 수학의 어떤 부분이 도약을 이루었고 어떤 부분에 정체가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학의 역사에서도 다뤄요, 여러분. 수학은 뭐 그 자체 내의 역사와 역사학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수학사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바디우가 이런 이야기하면 수학자들은 고맙네. 우리 수학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 라고 이야기할까? 자, 꼭 그렇지만 않아요. 여러분, 수학자들은 사실은 철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철학자들이 마음대로 수학을 이리저리 회집고 다니면서 수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오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학자들도 있어요. 혹은 수학자들은 아무래도 이 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수학을 막 인용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잘난 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가 수학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고대의 철학자들은 뭐 르네상스 근대 철학자들까지만 해도 수학자들이었어요. 동시에 뛰어난 수학자인 동시에 뛰어난 철학자이기도 했었죠. 데카르트도 그랬고.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수학의 어떤 덩치가 엄청나게 확장했기 때문에 웬만한 철학자들이 그걸 감당해내기가 좀 쉽지 않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철학자인 동시에 수학자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 복잡함과 그 덩치의 거대함이 이제 철학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 수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철학자, 지금 바디우죠. 바디우가 야 이건 수학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교집합을 이룰까? 같은 것일까?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야 이건 수학의 되게 중요한 요소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 방식과 지금 바디우가 수학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수학자들은 수학을 뭐에 대한 담론이라고 생각할까? 수학도 하나의 성블렁, 가상이라면, 상징계라면, 언어로 구성된 담화의 구조라면, 수학은 결국 수학자들은 이 수학의 논리들을 막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자신들의 담화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까에 대한 질문들이 던져지는 것이요. 자, 근데 이건 사실은 현대 수학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수학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가? 수학자들은 결국 나는 뭘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야, 이 질문은 여러분 제가 한 2회, 3회 차 수업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수학의 대상이란 무엇인가? 수학은 뭘 대상으로 하는가? 과거의 수학자들은 합리론자들의 전통 속에서, 합리주의의 전통 속에서 수학의 대상이 이데아와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직선이라고 한다면, 직선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인 기하학에서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이잖아요. 직선이 있다. 뭐 두 직선이 있다. 그 두 직선의 길이는 같은가? 뭐 두 직선의 각도를 재라. 뭐 이런 표현들이 사용될 때 근본적으로 직선이 무엇인지가 규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직선은 곧게 뻗은 선이에요. 구불거리지 않는 선인 것이죠. 곧게 뻗은 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실제에 있는가? 그 대상이어야만 하잖아요. 그 하나의 직선이 있다라고 담화가 구성되면, 말이 구성되면 그 하나의 직선이 있다라는 문장이 가리키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흔히 뭐 생각할 수 있죠. 아, 직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도 직선이고, 선을 딱 그으면 직선이고. 근데 사실은 직선을 긋기는 불가능하죠. 직선이라고 그어 놓았지만 현미경으로, 아주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느 선도 직선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직선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구성 불가능해요. 완벽한 직선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물론 겉보기에는 거시적으로는 직선처럼 보일 수 있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선이라는 개념이 불가능하고, 결국 공간이라는 문제도 거기에 개입이 되죠. 우리가 3차원적인 공간에서는 직선이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4차원적인 개념에서, 시간이 포함된 개념에서,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개념, 공간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직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휘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 자,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직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세계 속에서도, 천체 물리학의 세계 속에서도 결국 빛은 직선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빛만큼은 직선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거대한 중력이 있을 때, 어떤 엄청난 행성과 같은 것이 있을 때, 아니면 태양과 같은 엄청난 질량을 가진 것이 있을 때 빛도 휜다라는 거예요. 빛도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럼 이게 결국은 뉴턴적인 인력장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듯이 거대한 질량이 생기면 우주 공간이 휘어버려서 그 휜 공간으로 이 빛이 타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온갖 종류의 논박이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논박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직선과 관련된 개념이죠. 결국 직선이란 가능한가? 직선이란 현상이 있는가? 사태가 있는가? 존재가 있는가? 경험론자들은 없다 그래요. 경험론자들,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온갖 종류의 탐사 기능들을 다 동원해 보면 어떤 것도 직선일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라고 경험론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학은 이 직선이라는 개념은 공연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냥 이건 논리적인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네. 하지만 합리론자들은 아니야, 이데아의 세계에 있어. 과거에 이제 초원론적인 세계 속에서 그 합리론적인 대상을 가정할 때,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 여기에는 없어도 저 세상에 있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편자들은 저 세상에 있을 거야. 존재에 대해서 과거에 생각하던 방식인 것이잖아. 그냥 직선의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직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철학자들은 그런 초원론적인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걸 거기다가 대입하지는 않잖아요, 수학이. 그러니까 직선이란 건 대상을 갖고 있는가, 혹은 직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갖 종류의 집합론을 구성하고 다양한 수학의 어떤 수를 사용해서 다양한 어떤 담화를 구성할 때 그 대상은 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그 논박이 되게 심했죠.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힐베르트의 이제 논점에 도달해서는 20세기 초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수학은 대상이 없다. 그냥 이건 논리적인 사고이고 대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했죠.
이제 더 이상 대상 관련된 논박은 진행하지 마. 너무 소모적이다.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고 속에서만 수학의 논리들을 작동시켜 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바디우가 보기에는, 수학자들은 이걸 일종의 포기로 생각해요. 우리가 대상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에 관련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수학의 약점이 크네. 수학의 담화가 있지만 이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네. 대상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대상은 일단 제외시켜야만 하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담화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수학의 불완전성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디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존재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수학자들은 수학의 언어의 대상이 있냐 없냐? 없는 것 같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많은 모순들이 생겨나니까 힘들다. 그냥 없는 것처럼 해놓고 일단 배제시켜놓고 생각하자. 수학의 논리만 생각하자. 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수학자들에게는 커다란 약점인 것인데, 대상이 없다는 게 바디우에게는 이게 바로 수학의 뛰어난 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회 전에 했던 강의, 제가 발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강의 기억나시죠? 존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존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담화는, 대부분의 담화는 대상을 가지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담화의 대상을. 그런데 수학은 너무나 엄밀하기 때문에 대상을 설정해 놓고 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만이 아주 엄밀한 담화인 동시에 대상을 갖지 않으려는 그런 담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존재를 비대상화시킨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는 담화가 수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약점인 것이, 존재론을 다루는 바디우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뛰어난 점이라는 것이죠. 수학의 뛰어난 점이라. 저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사유하는데 아주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수학이 막 어느 순간부터 존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고대 뭐 유클리드 기하학자들처럼 막 그 수학의 직선과 삼각형의 대상이 초월적인 세계에 있을 거야라고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존재로 대상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존재가 대상에 들어가 버려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고정관념 안으로 존재가 포획되는 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현대 수학은 대상을 포기함으로써 존재를 대상화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그 존재에 대해서, 즉 공백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젖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은 대상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존재에 접근할 수 있는 뛰어난 담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제가 표시해 놨어요. 읽어드릴게요. Il est de l'essence de l'ontologie de s'effectuer dans la conclusion réflexive de son identité.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사유하는 것에 대한 금지 속에서 실행되는 존재론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다. 자, 보세요. 뭐가 금지되었는가, 배제되었는가? 포클루지용이라는 단어. 포클루지용은 폐제시킨다라는 거예요. 포클로는 폐제됐다. 이건 사실 정신분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거든요. 아버지의 폐제, 이런 개념. 폐제시켰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폐제시켰냐 하면 정체성을, 손 이덩티테, 이덩티테를 배제시켰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있는가 하면 수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배제시켰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수학이 대상을 배제시켰다라고 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대상이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대상화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인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누구예요? 라고 말한 것, 자, 이런 담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보러 간다면, 입사시험에서 면접 보러 가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야 되죠. 말해야 돼요. 나는 누굽니다. 나는 몇 살입니다. 나는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삽니다. 이런 정체성. 나는 뭘 좋아합니다. 나는 뭘 전공을 했어요.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잖아요. 아이덴티티잖아요. 이덩티테. 그런데 그걸 말하려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나를 구성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어요.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몇 살이에요. 이것도 대상이에요, 여러분.
대상. 이건 나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몇 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 것이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여러분 제가 지금 52세가 됐는데 저는 그보단 마음은 되게 젊어요. 나는 그냥 17살 같아요 라고 말해도 안 믿어주죠. 52세라고 그 대상 이미지에 나를 대입시켜야 돼요. 즉 나를 대상화시켜야 돼요. 대상화시킨다는 것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나는 나의 담화를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구성해내야 돼요. 내 말이 무언가 대상들을 지시하는 것처럼 발화되어야만 나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수학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 막 담화를 구성해 나가면 논리적으로 집합론을 구성해 나갈 때 물어보잖아. 이거 뭐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너가 지금 말하는 거 뭐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이 집합은 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수학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힐베르트의 관점에서는 몰라요. 수학은 대상이 없어요. 수학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라고 대상을 배제시킨다라는 거죠. 대상이 배제시킨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수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체성에 대한 거부가 결국은 수학을 재현하는 담화가 아니라 순수하게 논리적인 절차로 남겨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디우가 생각하는 수학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존재론에 뛰어난 담화로 구성해내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수학은 결국 동일성을 거부함으로써, 동일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우리 사회 혹은 내가 어떤 영역 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오직 논리적인 감상의 과정만을 추구하는 특히 그러한 수학, 특히 집합론은 뛰어난 존재론인 동시에 정체성을 거부하는 순수 기능의 사유라는 거예요. 순수 기능만을 남기는 사유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건 과정이고 절차이고 기능인 것으로서만 자기 자신을 한정시키는 굉장히 겸손하고 강력한 사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지금 바디가 계속 수학이 왜 좋은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7회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서론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서론을 우리나라 국내 어떤 수업에서도 이렇게 서론 가지고 오래 강의하고 조각조각 강의하는 강의자가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서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디우가 집합론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집합론 가지고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논리만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5분 뚝딱 말씀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디우의 철학이 왜 이렇게 이 길을 가고자 했는지 그 근본적인 욕망과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바디우가 뭔지 뚝딱 이해해버리는 건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철학의 시작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다음부터 바디우의 논리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될 때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유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토록 철저하게 한 문장 한 문장 갈아가면서 세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방식이에요. 뚝딱뚝딱 빨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근잘근 씹는 방식으로 책 먹게 하는 이런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존재론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존재론이란 어떠해야 되는가? 대상화를 거부하는 담화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대상화를 거부하는 담화. 존재론이라는 담화는 지금 수학이 그렇다라고 바디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다라고 대상화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담화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이하고 뛰어나게도 수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집합론이.
현대 집합론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순수한 절차로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절차로만 남아 있으면 존재는 대상화되지 않고 사유될 수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난구간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존재가 대상화를 거부한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존재가 자기 자신을 속성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 알겠는데, 존재는 공백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공백인 존재에 대한 사유를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대상화하지 않고도 사유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상화하지 않는 사유란 존재하는가? 사유란 담화인데 무언가를 대상화하지 않는 그러한 담화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본 뒤에 바디우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수학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수학은, 현대 수학은 자신의 담화를 일종의 순수한 절차로서만 주장을 하고, 대상화는 그 대상이 무엇이다라는 걸 규정하지 않는 뛰어난 논리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합론을 자기는 선택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득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인용문을 넘어가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car sa représentation mettant l'être en position générale d'objet corrompt aussitôt la nécessité pour toute effectuation ontologique d'être désobjectivante. 번역을 하면 이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의 재현은, 지식을 말하죠. 지식, 그것의 재현은 존재를 일반적 대상의 위치에 놓아버리면서 모든 존재론적 실행에 있어서의 탈대상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내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물결 책에는 38페이지고 원전에는 17에서 18페이지에 실려있는 문장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설명드렸던 것을 단번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죠. 자, 존재론은 그것이 담화로 구성된다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은 론이니까, 로기니까, 로고스이니까 존재론이라는 건 담화예요. 그런데 존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는 어떤 존재론만을 허용하는가 하면 탈대상화 하는 그 필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존재론만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학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혹은 수학이 만약에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그 과학은 존재에 대한 과학이죠. 존재론은 존재에 대한 과학이에요. 그런데 존재에 대한 그 과학은 탈대상화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담화, 지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지식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대부분의 과학은 어떻게 대상을 거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리면서 이제까지의 내용들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신분석의 방식, 락강의 이론의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과학이란 뭔가? 지금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과학이 가장 뛰어난 과학인가, 존재에 관련해서를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자, 과학은 기본적으로 재현의 체계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대상을 만들어내는 체계라는 거예요. 과학은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거기 원래 있던 그것을 가리키기보다는 그것을 잡아 뜯어내서 세계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 세계가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가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존재론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학의 세계에서 혹은 심리학의 세계에서, 정신의학의 세계에서 과학을 객관적이다라고 표현할 때, 과학은 객관적이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빠지게 되는 오류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계시건, 여러분들이 상담사이시건, 여러분들이 의사이시건, 여러분들이 과학자이시건, 여러분들이 그 외에 다른 많은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시건 자기 자신의 실천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과학은 근본적으로 객관성을 상실할 때만 비로소 효과적인 과학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이미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언어의 체계인 거예요. 그게 아주 엄밀한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언어의 체계이건, 혹은 조금 더 느슨한 사회학적인 체계이건, 더 느슨한 심리학의 체계이건, 어쨌든 과학은
하나의 체계, 언어 체계인 것이죠. 그러면 과학이 이 언어 체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언어의 체계를 포기하고 그 대상과 사물애로 접근하는 대신 그러면 과학이 안 되죠.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환자를 만나야 돼요. 의사는 의사로서, 심리학자는 심리학자로서, 상담사는 상담사로서 내담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내담자는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원래 속해 있던 세계로부터 뽑아져 나와서 결국은 한 사람의 내담자, 한 사람의 환자, 즉 한 과학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과정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 대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탈존재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속해 있던 존재의 영역으로부터 뿌리째 뽑아져 나와서 결국 과학의 대상이라는 대상화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의 존재는 아주 협소한 세계 안에서는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 과학이 속한 그 영역 안에서는 객관적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로 객관적인 세계로 들어온 게 아닌 것이죠. 과학이라는 개별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존재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과학은 재현의 체계는, 대상을 가정하는 체계는 결국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락강이 설명하기 위해서 세미나 17에서 보시면 그 도표에 제가 그러는 것처럼 과학의 담화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27페이지 하단에 자, 과학의 담화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지식이 있죠. S2를 지식이라고 보통은 불러요. 지식 S2. 지식이 설정이 되려면 최소한 기표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지식이 결국은 설정이 돼요. 그 지식이 행위자의 위치에 있죠. 지식이 자신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 지리학자라면 지리적인 대상들을 찾아가겠죠. 생물학자라면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대상으로 설정을 하겠죠. 자, 그럼 그 지식은 대상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처음에 그것이 등장했을 때에는 아직 이 과학에 대해서는 이질적이라는 의미에서 대상 A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상징화에 저항하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담자로 치자면 분석가의 지식에 저항하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혹은 내담자의 신체는 분석가의 어떠한 상징계적인 접근에도 자신을 빼내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대상 A인 것이죠. 자, 그 대상 A가 출현하면 이 지식은 그 대상 A를 어떻게 하나요? 상징화시키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대상화를 정신분석의 용어로는 거세라고 불러요. 거세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주입상세의 신체를 박탈당하고 상징계의 아버지의 권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거세가 일어나면 그 대상 A는 그 하단에 빗금친 S가 되는 것이죠. 빗금친 S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소외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라는 공백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그 범주로부터 박탈돼서 이탈된 존재, 빗금친 S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무구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S2라는 지식은 객관적인 것을 주장하는 존재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권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셸 푸코를 비롯한 위시한 20세기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지식이, 권력이, 어떻게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과학이 권력과 결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죠. 그래서 그 과학 담화의 왼쪽 하단의 진리의 영역에서는 권력이라는 S1의 주인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 결국 정신의학의 세계로 보자면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담화의 세계, 그 DSM 1, 2, 3, 4, 5, 1, 2, 3, 4, 5의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적인 영역에서 미국의 제약회사들과 결탁하고 그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는 자본 권력에 의해서 구성되는지,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의학의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상담 심리학회 뭐 그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죠. 여러분 뭐 소식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담 심리사, 심리 상담사들 이들이 어떻게 심리학을 주축으로 한 그 협회가 결국은 국회와 로비를 해서 자기들만 국가 자격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지, 혹은 거기에 반박해서 또 다른 학회가 그것을
전복시키고 자신들이 결국은 국가 자격증의 주체자들, 발급자들이 되려고 하는지에 관련된 온갖 종류의 권력 투쟁이 난무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주장하는 이것, 결국 객관적인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의 영향을 받고 그 권력의 근저에는 현실적인 권력이 아니라 또한 남성 지배적인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그 남성 지배적인 권력의 그 근저에는 또 어떻게 강박적인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지층을 살펴보고 파헤쳐 나가면 나갈수록 어떤 권력도, 어떤 지식도, 어떤 과학도 권력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 아무리 무구한 과학이라 해도 결국은 분석가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와 결합될 때 발생시킬 수 있는 전위의 권력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결국 모든 과학은 그 앞에 존재하는 대상을 포획해서 그를 존재로부터 소외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장 그로부터 멀리 존재하는 담화를 찾아 나서는 여행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저와 함께. 그게 바로 집합론이라고 바디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현장의 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장의 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장의 수학자들은 존재론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혹은 존재론에 대해서 무지하다기보다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바디우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가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개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이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수학이, 집합론이 존재론으로서 가장 뛰어난 언어입니다.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연구하듯이 연구하게 놓아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바디우 당신은 굳이 이 두꺼운 책을 써서,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을 써서 그들이 이야기한 걸 반복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뛰어난 존재론의 사유자들인 것은 맞는데 그들은 그들이 그런 줄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뛰어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퍼즐이 뭐냐면 바로 바디우 자신과 같은 철학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철학자가 그들에게 가서, 혹은 그들의 특정한 집합론, 수학의 어떤 논리들을 지적하면서 이게 존재론의 뛰어난 기능이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철학자의 위치를, 이런 철학자의 위상을 바디우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메타존재론이라고 부르고 메타존재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타라는 거 한 걸음 뒤에 가서 떨어져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은 수학자들이 해요. 수학자들의 뛰어난 사고방식을 통해서 존재론을 진행시키죠. 심지어는 이 존재론이 수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의 아주 근본적인 조건은 이들이 이것이 존재론인지 몰라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론인지 아는 순간 이걸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담화로 구성해내려고 한다면 존재는 다시 대상화시켜 되어버리기 때문에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인 무속성이 박탈되는 것이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론이 자신들의 업무인지를 모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뛰어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존재론자인지를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철학자의 임무라는 것이죠. 철학자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론에게 가서 이게 바로 존재론입니다, 이게 정말 뛰어난 일을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 다음 30페이지 PDF 검바탕 파일 30페이지에 제시된 인용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Que la thèse ontologie égale mathématique soit métaontologique exclut qu'elle soit mathématique, c'est-à-dire ontologique. 이게 좀 짧은 인용이기는 하지만 좀 아리송한 표현이긴 한데, 지금까지 제 설명을 염두에 두신다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존재론 égale 수학, 존재론 이꼬르 수학, 존재론은 수학이다 라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여러분. 존재론은 수학이다, 수학은 존재론이다. 자, 이 표현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구성되는 태제가 있잖아요. 존재론은 수학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태제,
이 주장, 이 논제는 메타 존재론적이어야 한다. 일단 거기까지. 다시 말해서 이건 수학자들이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존재론은 수학입니다. 나는 수학자니까 존재론을 합니다라고 수학자들의 영역에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학자는 존재론자들이니까. 존재론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상화시키면 안 되니까. 존재론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존재론입니다라는 이 태제는 메타적인 위치에서 발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위치에서 발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철학자에 의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태제가 수학적이라는 사실을 따라서 존재론적이라는 사실을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론은 수학적이다라는 이 태제는 존재론적이지도 않고 수학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론은 수학이니까. 다시 말해서 수학자들이 할 말도 아니고 존재론자들이 할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은 수학이다라는 이 명제가 누구에 의해서 발음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철학자들에 의해서 발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층위가 구별되어야만 이 모든 바디우 철학의 체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층위가. 존재론은 수학이다. 존재론 얘기할 수학이라는 이 표현은 존재론의 태제도 아니고 수학의 태제도 아니에요. 이건 철학의 태제예요. 그래서 철학은 메타 존재론을 하는 영역인 것이죠. 철학은 한 발짝 떨어진 위치에서 수학이 존재론이라는 것을 가늠해보는 그러한 조수의 역할을, 메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에 검은 바탕 화면의 PDF 파일의 3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l faut admettre ici la stratification du discours. Les fragments mathématiques dont la démonstration de cette thèse prescrit l'usage sont commandés par des règles philosophiques et non par celles de l'actualité mathématique. 자, 이 부분에서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자, 이 오타가 이 마지막 문장에 non par celle de l'actualité mathématique. 제가 약간 핑크색으로 칠해놨죠. 이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자료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한글 오피스 자료에서도 오타가 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교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또 한글 오피스 파일은 나중에 또 다음 주쯤에 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릴 테니까, 다다음 주죠. 다음 수업에서. 그때 뭐 그냥 교정된 파일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어요. 자, 이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담화의 층화를 인정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담화의 층화예요. 수학의 담화는 존재론의 담화예요. 이 층이 하나 있고, 그리고 메타 존재론은 철학의 층이에요. 그러니까 윗거리를 두고 지금 사유한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 거대한 철학의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이런 층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마구 뒤섞이거나 혼돈을 주지 않으려는 지금 바디우의 세심한 배려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담화의 층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태제의 증명이 그 용법을 규정하는 수학의 단편들은, 다시 말해서 수학이 존재론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수학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바디우는 꼭꼭 집어서, 자, 언제 어떤 이론들이 그렇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수학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수학이 존재론적이지 않다, 존재론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바디우는 이 부분, 코엔의 수학, 이 부분 어떤 수학, 이 부분 어떤 수학, 특히 집합론, 자, 이런 칸토의 집합론, 괴델의 이런 논점, 자, 이 부분들, 이런 단편들이죠. 수학이 전체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단편들인 거예요. 그 단편들이 수학의 단편인 동시에 집합론을 구성하는 단편인 것인데, 자, 이 단편들은 철학자가 그걸 이건 정말 존재론적이다라고 발견한 것이지, 수학의 현안, 수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자들도 수학사를 구성하잖아요. 수학의 역사라는 것이 있고 수학사가들이 있어요. 수학의 역사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의 역사들이 이거 중요하다, 저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학의 영역 내부에서 수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별될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가, 존재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철학자가 존재론이 아닌 것들을 막 배제하다 보니까 수학을 발견했고, 특히 수학의 어떤 단편들,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자, 이거 정말 존재론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존재론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존재론 수학이라는 태제는 수학의 태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건 역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수학자들이 구별해낼 태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디우가,
존재를 관찰해 온 철학자의 위상에서 이건 정말 존재론적이네요 라고 어떤 수학의 단편들을 짚어볼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위치가 바로 철학자의 위치라고 부를 수 있고, 그걸 메타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디우가 해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2페이지를 보세요. En gros, il s'agit de cette partie des mathématiques où s'énonce historiquement que tout objet réductible à une multiplicité pure, elle-même édifiée sur l'imprésentation du vide, la théorie des ensembles.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략 그것은 모든 대상이 공백의 현시 위에 그 자체로 정립된 것으로서의 집합론, 순수 다수로 환원된다고 역사적으로 선언되는 수학의 부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메타 존재론자의 입장에서, 바디우 자신이죠. 메타 존재론의 입장에서 존재론을 수학과 같은 것으로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이 특히 존재론적인지 수학에서 그걸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별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즉, 공백의 비현시 위에 정립된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 어떤 이론적인 사건들이 있다. 항상 공백을 염두에 두고 이 공백의 표면에서 벌어지는 수학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그러한 단편들이 아주 존재론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단편들이 역사적으로 선언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메타 존재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존재론적인 수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순수 다수라고 명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도식을 그려놨어요. 원 두 개와 실제, 그리고 S1, 그리고 공집합의 표시로 구성된 그 그림을 보세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존재는 공백이에요. 존재는 실제예요. 자, 궁극적인 대상인 것이죠. 대상화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이죠. 그게 존재인 것이죠. 그게 왼쪽 원환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공백 표시를 해놨죠. 공집합이 아니라 공백 표시를 해놨어요. 실제라고 써놓고. 자, 존재론은 저걸 사유하는 담화예요. 존재론은. 그런데 저걸 사유할 때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에 의한다면 속성화하는, 정성화하는 혹은 문과적인 방식으로 사유를 하면 저 공백을 자꾸 막아버려요. 의미로 막아버리고 환상으로 막아버리고 낭만주의적인 상태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저기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의미를 통해서 저 실제를 달아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우가 이제까지 살펴보니까 어떤 수학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수학은 저 공백에 접근하고 그 공백으로부터 피어오르는 어떤 종류의 순수 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순수 다수는 존재는 아니지만 저 공백, 존재에 딱 달라붙은 가장자리에, 즉 리토랄에, 오프쇼에 그 연안가에서 출현하는 어떤 순수 다수, 순수 양화적인 대상들, 순수하게 보편적일 수 있는 대상들, 양화적 대상, 외연적이고 순수하게 사유 가능할 수 있는 그 양화적 대상들을 순수 다수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피어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어떤 수학의 역사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의 이론들이 구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절편들을 결국은 존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철학자인 자기가 메타적인 위치에서 관찰하고 선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도식을 준비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집합론의 표시도 했어요. 저 원환 두 개가 교집합을 이루는 영역, 아주 세밀하게 맞닿는 부분을 보세요. 거기가 순수 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즉, 어떻게 1이라는 숫자가 출현하는지, 순수 다수의 시작은 1일 수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아주 순수하게 그냥 다수인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을 때 가정하는 방식이 바로 공집합을 하나로 묶을 때예요. 공집합이 하나 있다 라고 할 때 하나라는 숫자가 출현하잖아요. 이것이 선언되면 하나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둘을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둘을 만들어내고, 둘을 가지면
1, 2, 3을 갖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둘은 3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끝도 없는 수들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순수 다수의 세계가 우리에게 개방된다면 이것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 공집합을 여기 공집합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공집합의 설정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집합론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공집합과 공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집합론의 사유가 어떻게 존재론의 적절한 사유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바디우는 메타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작업을. 수학자들이 어떻게 공집합을, 공백을 사유하는 방식으로 순수 다수의 영역을 개시했는지를 찾아내는 그와 같은 작업을 메타존재론이라고 부르고, 이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은 메타존재론의 책이라고 바디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인용문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Naturellement, ces fragments peuvent être compris comme un certain type de marquage ontologique de la méta-ontologie, un indice de déstratification discursive, voire comme une occurrence événementielle de l'êtr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까지의 논의를 따라온다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단편들은 메타존재론의 존재론적 표징의 한 유형으로서 담론적 탈층화의 지표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심지어 존재의 사건적인 경우로도 이해될 수 있다. 자, 일단 이래요. 우선 먼저 그 공백으로부터, 존재의 형상인 그 공백으로부터 출현한 순수 다수의 영역을 이렇게 짚어내는 것은 메타존재론자가 바디우가 할 수 있는 존재론의 표징들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이 구성되고 있는 표징들이죠. 자, 그걸 일단 탈층화를 시키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학의 영역으로부터 그걸 탈층화시키고, 또한 철학이라는 영역으로부터도 탈층화시켜서 메타존재론과 존재론을 구분하는 이 탈층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선별해내고 선명하게 표징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사유의 사건을 존재의 사건적인 경우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수학자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부터, 공백으로부터, 존재로부터 순수 다수를 구성해내는 그 사건 자체가 사유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한 존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